안녕하세요. 퀴즈사랑 116회차입니다. 자, 오늘은 서로 관련이 있는 5개 주제를 2문제씩 짝지어서 10문제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궁궐 입구에 달려있는 북을 두드려 임금에게 전하려 했던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신문고, 2번 고수. 정답은요? 신문고입니다. 자, 이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태종 때 도입을 했다가 연산군 때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영조 때 다시 부활을 했는데 궁궐 밖에 있던 거를 궁궐 안으로 북을 설치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는 백성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죠. 자, 원래 이 신문고는 지방에 사는 백성들한테는 그다지 기회가 없었고요. 한양에 사는 양반들 위주로 북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2번 갑니다. 조선시대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임금이 지나는 길목에서 징꽹가리 북 등을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던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1번 사물놀이, 2번 격쟁.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쟁입니다. 격쟁은 성종 때 등장을 했었고요. 정조 때 무려 1355건 격쟁 청취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재위를 했었는데요. 1355건이면은 연평균 56건입니다. 월평균 4.7건을 청취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유일한 임금이 바로 정조입니다. 자, 격쟁 그러면 쟁조, 정조를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사도세자는 그 영조, 아버지 영조가 디주에 가둬서 죽였죠. 아주 불행했던 그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인데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죠. 3번 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39년, 2번 1941년. 전쟁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4개 전쟁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과 6.25 전쟁,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4개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났죠.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이 됐고요. 일본의 그 원폭 투하되면서 일본이 마지막으로 항복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났죠. 2차 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의 싸움이었는데요.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심이었고요.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2방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그 다음날 바로 항복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미국 정부의 국가 기록물이 공개될 때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3번째 원폭 투하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가타가 아주 유력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터지고 나서 그 참상 사진을 보고 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더 이상 원폭 투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4번 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14년, 2번 1924년.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났는데요. 자,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요. 이 사라예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의 총격으로 암살된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인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이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협상국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이렇게 중심이 됐는데요. 자, 이탈리아는 양쪽에 다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탈리아는 맨 처음에는 동맹국에 가담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중립으로 전환을 했고 나중에는 협상국으로 전환을 해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선전포고까지 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1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양쪽을 오락가락 했었죠.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차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 황태자 부부가 타고 있는데 이 세르비아 청년, 이 프린치프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그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 혁명가입니다. 이 청년이 총으로 암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이 사건이 결국은 1차 대전을 촉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어디일까요? 1번 송파구, 2번 강남구. 네, 인구 가장 많은데 어디일까요? 네, 송파가 가장 많습니다. 65만 4천 명이고요. 강서구가 56만 명, 강남구가 54만 명, 그리고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가 비교적 인구가 많고요. 인구가 적은 구는 중구 12만, 종로구 14만 정도 되고요. 용산이 21만 정도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구는 어디일까요? 1번 서초구, 2번 강서구.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초구가 가장 큽니다. 47제곱킬로미터고요. 강서가 41.4제곱킬로미터, 강남구가 4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40제곱킬로미터. 그 외에 노원구, 송파구도 비교적 크고요. 면적이 작은 구는 중구가 9.7제곱킬로미터고요. 금천구가 1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서울은요. 면적은 우리 남한 전체에서 0.6% 정도 되고요. 인구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글짓기 대회를 뜻하는 백일장의 한자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흰백 백일장, 2번 일백백 백일장. 네, 백일장이 어떤 의미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백일장은 조선시대 때 지방 유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한 글짓기 시험을 백일장이라 그러는데요. 이 달밤에 지인들끼리 모여서 글쓰기 하던 사교 모임인 망월장의 대칭 개념, 반대 개념입니다. 달밤에 글짓기 하는 이 망월장 대신해서 맑은 대낮에 한다 그래서 백일장 이런 호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백일장 그러면 김삿갓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 김삿갓이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했죠. 근데 이 김삿갓이 조부가 김익순이라는 조부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 때 투항했던 관리자입니다. 난 제압을 안 하고 오히려 홍경래 쪽에 투항했던 그런 관리자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조부를 비난했던 시조로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급제를 했고요.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서 평생 유랑길로 접어들었죠. 자, 8번 갑니다. 옛날 과거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의미했으며 시, 글씨, 그림 등에서 다른 작품을 압도할 만큼 솜씨가 뛰어난 것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백미, 2번 압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압권입니다. 과거 시험 최종 단계에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 3개를 골라 왕에게 올리는데 맨 위에 것이 아래 2개를 누르고 있는 데서 이 누를 앞자 채권자 쓰죠. 그래서 압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백미는 이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마씨 오형제 모두 재주가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 눈썹에 흰털이 나 있던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백미라는 말이 생긴 거죠. 자, 9번 갑니다. 6.25 사변, 만주 사변 등에서 사변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1번 같은 민족, 동족 간에 벌어진 무력전쟁. 2번 상대국의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는 것. 네, 6.25 사변, 만주 사변, 을미 사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사변은 사전적으로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느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는 일을 사변이라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전쟁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는 난리를 사변이라 그러고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에 중대한 사건을 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6.25 사변, 만주 사변 이런 거는 1번을 의미하는 거죠. 을미 사변, 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을 을미 사변이라 그러는데 이 을미 사변은 이 두 번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10번 갑니다. 괴뢰군, 괴뢰 집단 등의 용어에서 괴뢰란 무슨 의미일까요? 1번 모양이 괴이하고 우레와 같이 요란스러움. 2번 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네, 괴뢰 옛날 반공 공산주의 괴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텐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괴뢰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형,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 남의 조종에 놀아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괴뢰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비하했었고요. 공산 괴뢰 집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우리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하하면서 남조선 괴뢰 도당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도 북한 중앙TV에서는 우리 남한을 이 남조선 괴뢰 도당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여자축구 8강전 북한 중앙TV에서 조선대 괴뢰 이렇게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북한, 북측 이런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괴뢰라고, 이 남한 쪽을요, 괴뢰라고 아예 표기한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죠. 북한도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북한이라 그러고요. 서로 다소 불편한 용어인데 괴뢰라고 우리 남한을 괴뢰라고 표기한 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 남조선이라는 말 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더 이상 이제 남조선, 북조선 이런 한민족이 아니고 남한은 별개의 국가다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지금 최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두각시 이 괴뢰의 그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을 괴뢰 또는 꼭두각시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놀아나는 사람 이런 거를 괴뢰라고도 하고요. 자, 10개 다 맞췄습니다. 자, 매주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17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